벽 안개가 걷히는 특전사 부대. 식당에서 울려 퍼지는 격한 목소리. 저리 꺼져! 이 몸이 누군지 몰라? 사파이어 반지를 낀 중년 남자의 손이 한 여군을 가리켰다. 하지만 그녀는 미동도 없이 팥빙수를 떠먹으며 차분히 말했다. 곧 알게 되실 겁니다, 대령님. 그 순간 아무도 몰랐다. 이 조용한 대답이 부대 전체를 뒤흔들 태풍의 시작이라는 것을.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며 어디 지역에서 듣고 있나요? 산책을 하시면서, 운전을 하시면서,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이른 아침 6시 30분. 특전사 부대 식당에는 어김없이 아침 식사를 위한 줄이 늘어서 있었다. 김치볶음밥에서 피어오르는 매콤한 향과 된장국의 구수한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계란 프라이를 뒤집는 소리와 식판이 부딪히는 금속성 소음이 하나의 리듬을 만들어냈다. 식당 한쪽 벽에는 강인한 특전사, 따뜻한 동료애라는 구호가 큰 글씨로 붙어 있었다. 하지만 그 글귀 아래로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표정은 어딘지 경직되어 보였다. 마치 보이지 않는 위계 질서가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것만 같았다. 동료애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서로 간의 거리감이 뚜렷했다. 그 평범한 아침 풍경 속에서 유독 시선을 끄는 것이 하나 있었다. 오늘의 특식 팥빙수였다. 무더운 여름날 훈련으로 지친 병사들을 위한 배려였지만 동시에 이 부대가 겉으로는 인간적인 면모를 보이려 한다는 증거이기도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차가운 디저트는 이곳의 미묘한 온도차를 상징하는 듯했다. 조리실에서는 취사병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김치볶음밥을 볶는 프라이팬에서 지글지글 소리가 났고 계란을 깨뜨리는 소리가 리듬감 있게 이어졌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서도 여유로움은 찾기 어려웠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언제나 긴장감이 감돌았다. 박도연 대령이 식당으로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40대 후반의 그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무엇보다 자신의 위치를 과시하듯 걸음걸이부터가 남달랐다. 구두 뒤축이 바닥을 치는 소리가 규칙적이면서도 위압적으로 울렸다. 왼손 약지에 끼워진 사파이어 반지가 형광등 불빛에 반사되어 번쩍였다. 그 반지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권위의 상징이었다. 박도연이 지나갈 때마다 병사들은 마치 파도가 갈라지듯 자연스럽게 길을 터주었다. 이것은 명령이 아니었다. 오랜 습관이 만들어낸 몸짓이었다. 그리고 그 습관 뒤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감이 도사리고 있었다. 심지어 취사병들도 잠시 손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다. 박도연의 뒤를 따라 3명의 측근이 들어왔다. 최규석 중령, 김태우 소령, 박상만 상사. 이들은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였다. 박도연이 한 발짝 내디디면 그들도 정확히 한 발짝 뒤따랐다. 최규석 중령은 항상 메모장을 들고 다니며 박도연의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 했고, 김태우 소령은 날카로운 눈으로 주변을 살피며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찾아냈다. 박상만 상사는 거친 외모로 병사들을 위압했다. 줄의 맨 앞쪽 식판을 받으려던 한 명의 여군이 있었다. 키는 평균적이었지만 고든 자세에서 특별한 기품이 느껴졌다. 그녀의 어깨에는 계급장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평범하지 않은 무언가가 흘렀다. 마치 얼어붙은 호수의 표면처럼 고요하면서도 그 아래 깊은 물살이 흐르는 듯한 차분함이었다.
특이한 것은 그녀 주변의 분위기였다. 다른 병사들이 박도연의 등장에 긴장하고 움츠러드는 것과는 달리 그녀만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자연스럽게 제자리에 서 있었다. 마치 이런 상황에 이미 익숙해진 듯한 모습이었다. 박도연이 줄 앞쪽으로 걸어가자 병사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터주었다. 이것이 이 부대의 일상이었다. 계급이 곧 질서였고 질서는 두려움으로 유지되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다. 박도연의 시선이 그 여군에게 머물렀기 때문이다. 야, 저기 있는 여군. 박도연의 목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렸다. 조리실에서 들리던 지글거리는 소리도 잠시 멈췄다. 여군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길을 막고 서 있으면 어떻게 하나?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들 생각은 안 하나? 사실 그녀는 길을 막고 있지 않았다. 정해진 줄에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박도연에게는 그런 사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권위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새로운 먹잇감을 찾았다는 사실에 은밀한 만족감까지 느끼고 있었다. 여군은 한 발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도 당황함도 드러나지 않았다. 마치 이런 상황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침착했다. 오히려 그 차분함이 박도연을 더욱 자극했다. 저리 꺼져. 이 몸이 누군지 몰라. 박도연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다. 그의 사파이어 반지를 낀 손가락이 여군을 가리켰다. 반지에 새겨진 문양이 형광등 빛을 받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측근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대령님. 최규석 중령이 먼저 맞장구 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보다는 계산된 아첨이 묻어났다.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김태우 소령이 뒤를 이었다. 그는 이런 상황을 즐기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계급이 있는 군대에서 기본도 모르는군요. 박상만 상사의 거친 목소리가 마지막을 장식했다. 이들의 아부는 박도연의 자존심을 더욱 부풀렸다.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이 장면에 집중되었다. 병사들은 숨을 죽인 채 상황을 지켜보았다. 누구도 감히 나서려 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이 부대의 현실이었다. 강자의 횡포는 침묵으로 용인되고 그 침묵은 다시 더 큰 횡포를 낳았다. 그때 여군이 입을 열었다. 대령님, 줄을 서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마치 얼음 조각이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흔들림이 없었다. 박도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다. 지금까지 누구도 자신에게 이런 식으로 맞받아친 사람은 없었다. 원칙? 군대에서 원칙은 계급이다. 꼴에 계급장도 없으면서 박도연이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의 사파이어 반지가 여군의 얼굴을 향해 번쩍였다. 하지만 여군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 미소에는 연민과도 같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곧 알게 되실 겁니다, 대령님. 이 한마디가 식당 전체를 더욱 깊은 정적으로 밀어넣었다. 병사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곧 알게 되실 겁니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왜 그녀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 궁금했다. 누군가는 목을 가다듬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침을 꿀꺽 삼켰다. 박도연의 측근들도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지금까지 누구도 박도연 대령에게 이런 식으로 대답한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다. 보통은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거나 아니면 겁에 질려 자리를 피하기 마련이었다. 최규석 중령의 메모 쓰던 손이 잠시 멈췄고 김태우 소령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박상만 상사만이 여전히 거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여군은 완전히 달랐다.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은 채 박도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는 두려움 대신 무언가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다. 안타까움 같은 것이었다. 마치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며 느끼는 연민과도 같은. 김치볶음밥에서 피어오르던 매콤한 향이 어느새 차갑게 식어버렸다. 된장국의 구수한 냄새도 묘하게 쓴맛으로 변한 것 같았다. 특식으로 준비된 팥빙수 위에 얼음이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시원했던 것들이 모두 미지근해지고 있었다. 박도연은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다. 지금까지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한 대처법을 알지 못했다. 그는 여군을 한 번 더 노려본 뒤 측근들과 함께 식당을 나가버렸다. 그의 사파이어 반지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번쩍이고는 사라졌다. 구두 뒤축 소리가 복도로 멀어져 갔다. 여군은 그제야 조용히 식판을 들었다. 김치볶음밥과 된장국 그리고 계란 프라이를 담은 후 팥빙수 한 그릇도 함께 가져갔다. 취사병이 팥빙수를 담아주면서 잠깐 그녀를 올려다봤다. 그 눈빛에는 호기심과 경외감이 섞여 있었다. 그녀가 자리에 앉자 식당의 분위기가 서서히 원래대로 돌아왔다. 하지만 병사들의 속삭임은 멈추지 않았다. 누구야, 저 여군? 어떻게 대령님한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곧 알게 되실 겁니다라니 대체 무슨 뜻이야? 설마 정말 높으신 분이신 건 아니겠지? 아무도 답을 알지 못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오늘 아침 식당에서 벌어진 이 작은 충돌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었다. 공기 중에 무언가 변화의 조짐이 감돌고 있었다. 여군은 조용히 팥빙수를 한 숟가락 떠먹었다. 달콤한 팥과 시원한 얼음이 입안에서 어우러졌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서는 여전히 그 특유의 차분함이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팥빙수를 먹으면서도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것 같았다. 식당 밖으로는 박도연 대령의 성난 목소리가 메아리치고 있었다. 그는 측근들에게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는 것 같았다. 아마도 방금 전 그 여군에 대해 조사하라는 명령일 것이다. 목소리 톤으로 미루어 보아 상당히 흥분한 상태인 것 같았다. 당장 저 여자가 누군지 알아봐. 어느 부대 소속인지 어떻게 들어왔는지 다 파악하라고. 복도에서 들려오는 박도연의 목소리는 점점 멀어졌다. 하지만 그 분노는 여전히 생생했다. 하지만 그 모든 소음 속에서도 여군만은 고요했다. 마치 폭풍의 눈 속에서 홀로 평온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그녀의 어깨 위로 한 줄기 아침 햇살이 비쳤다. 그 빛 속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작지만 선명한 매의 형상이 새겨진 배지였다. 날개를 활짝 편 매의 모습이 햇살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다. 다른 병사들은 그 배지를 알아보지 못했다. 하지만 어렴풋이 느낄 수는 있었다. 저 작은 배지에 범상치 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팥빙수 위의 얼음이 완전히 녹기 전에 이 부대에는 큰 변화가 찾아올 것이었다. 그 변화의 시작은 바로 이 조용한 여군에게서 비롯될 것이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었다. 오전 7시. 식당 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묘하게 긴장되어 있었다. 박도연 대령이 떠난 지 30분이 지났지만 그가 남긴 여파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병사들은 평소보다 목소리를 낮추고 있었고 취사병들도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윤지아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팥빙수를 천천히 먹으면서 주변 상황을 관찰하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예리한 분석력이 숨어 있었다. 이 부대의 문제점들이 하나씩 그녀의 눈에 들어오고 있었다.
식판을 들고 지나가는 병사들의 표정, 복도에서 들려오는 간부들의 목소리, 심지어 취사병들이 음식을 배식할 때의 미묘한 긴장감까지 모든 것이 이 부대의 내부 문제를 드러내는 단서였다. 그때 박도연 대령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최규석 중령과 김태우 소령, 박상만 상사가 그의 뒤를 따랐다. 네 사람의 표정은 모두 굳어 있었다. 특히 박도연의 얼굴에는 억눌린 분노가 역력했다. 박도연은 직접 윤지아가 앉은 테이블로 걸어왔다. 그의 구두 소리가 식당 바닥에 울렸다. 다른 병사들이 긴장한 눈빛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았다. 몇몇은 아예 식사를 멈추고 상황을 주시했다. 아직도 여기 앉아 있나? 박도연의 목소리에는 냉소가 묻어 있었다. 윤지아는 팥빙수 숟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고요했다. 식사 시간이니까요. 식사 시간이라고? 박도연이 비웃듯 말했다. 그는 윤지아의 식판을 내려다보았다. 김치볶음밥은 절반 정도 남아 있었고 된장국은 거의 다 마신 상태였다. 그리고 팥빙수는 아직 3분의 1 정도 남아 있었다. 군대 식당은 카페가 아니다. 박도연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 주변에서 식사하던 병사들이 깜짝 놀라 젓가락을 떨어뜨렸다. 취사병들도 작업을 멈추고 이쪽을 바라보았다. 식판은 똑바로 들고 정자세로 먹어야지. 박도연이 윤지아의 식사 자세를 지적했다. 사실 그녀의 자세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오히려 다른 병사들보다 더 단정했다. 하지만 박도연에게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권위를 다시 세우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릇에 있는 게 뭔가? 박도연의 시선이 팥빙수에 고정되었다. 그의 사파이어 반지를 낀 손가락이 그것을 가리켰다. 팥빙수가 넘어가. 박도연의 목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렸다. 몇몇 병사들이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조리실에서 설거지하던 취사병의 손이 잠시 멈췄다. 이때 최규석 중령이 앞으로 나섰다. 그는 항상 박도연의 편을 들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대령님 말씀이 맞습니다. 군인이 디저트를 먹다니요. 김태우 소령도 거들었다. 기강이 해이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부터 바로 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박상만 상사는 더 직설적이었다. 군인은 밥만 먹으면 됩니다. 별식 따위는 사치죠. 세 사람의 목소리가 하나둘 모여 윤지아를 압박했다. 하지만 그녀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팥빙수를 한 숟가락 더 떠먹었다. 그 모습을 본 박도연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다. 지금 내 말을 무시하는 거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윤지아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음식을 남기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음식을 남기는 것이 문제라고? 박도연이 코웃음을 쳤다. 그럼 이제 교육까지 하겠다는 거야? 윤지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팥빙수를 계속 먹었다. 그 모습이 박도연을 더욱 자극했다. 지금까지 누구도 자신의 말을 이런 식으로 무시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박도연이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탁 쳤다. 윤지아의 물컵이 흔들렸다. 주변 병사들이 깜짝 놀라 숨을 죽였다. 내가 누군지 정말 모르는 거야? 윤지아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이 박도연과 마주쳤다. 그 순간 묘한 긴장감이 식당 전체를 감쌌다.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윤지아가 다시 같은 말을 반복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조가 조금 달랐다. 더욱 확신에 찬 목소리였다. 박도연의 사파이어 반지가 형광등 불빛에 반사되어 번쩍였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풀었다를 반복했다. 분노가 극에 달한 것 같았다.
좋아. 아주 좋아. 박도연이 이를 갈며 말했다. 두고 보자. 그는 측근들에게 눈짓했다. 최규석 중령이 먼저 움직였다. 대령님, 이런 사람은 징계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김태우 소령도 맞장구 쳤다. 상관 모독죄로 고발해야 하지 않을까요? 박상만 상사는 더 위협적이었다. 당장 끌고 나가야겠습니다. 하지만 윤지아는 여전히 침착했다. 팥빙수를 다 먹고 숟가락을 정리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다. 박도영과 윤지아가 마주 선 순간 식당의 공기가 더욱 팽팽해졌다. 박도연은 키가 컸지만 윤지아에게서는 키로 느껴지지 않는 강인함이 흘렀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다. 박도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누군지 정말 모르겠다는 거야? 윤지아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다. 안타까움, 연민, 그리고 약간의 기대감까지. 대령님도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이번에는 문장이 조금 바뀌었다. 곧 알게 되실 겁니다에서 대령님도 곧 알게 되실 겁니다로. 그 미묘한 차이가 완전히 다른 의미를 만들어냈다. 박도연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다. 뭔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그 느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다. 윤지아는 식판을 들고 반납대로 걸어갔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당당했다. 뒤에서 박도현과 측근들이 지켜보고 있었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했다. 식판을 정리하는 윤지아의 모습을 본 취사병이 작게 인사했다. 그 인사에 윤지아도 고개를 끄덕여 답했다. 이 작은 교감을 본 다른 병사들의 눈빛이 묘하게 변했다. 박도연은 여전히 제자리에서 윤지아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사파이어 반지를 낀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분노인지 당황함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그를 휘감고 있었다. 최규석 중령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대령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태우 소령도 거들었다. 저 여자의 신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상만 상사는 주먹을 쥐고 있었다. 필요하면 강제로라도. 됐다. 박도연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했다. 뭔가 계산이 틀어진 느낌이었다. 윤지아는 식당 출구로 향했다. 지나가는 길에 몇몇 병사들과 눈이 마주쳤다. 그들의 시선에는 호기심과 존경이 섞여 있었다. 누군가가 박도연 대령에게 당당하게 맞선 것을 본 것이다. 식당 문 앞에서 윤지아가 잠시 멈췄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았다. 박도현과 측근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복잡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윤지아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그리고 식당을 나갔다. 그 인사를 들은 박도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것은 조롱인지 진심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자신이 완전히 주도권을 잃었다는 점이었다. 식당 안이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이전과 달랐다. 뭔가 변화의 조짐이 느껴지는 고요함이었다. 병사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무언의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박도연은 측근들과 함께 식당을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뒤를 돌아보았다. 윤지아가 앉았던 자리에는 깨끗하게 정리된 테이블만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는 여전히 무언가 특별한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복도로 나온 박도연은 최규석 중령에게 지시했다. 당장 저 여자의 신분을 파악해라. 어느 부대 소속인지, 언제 들어왔는지 모든 것을 알아내라고. 알겠습니다, 대령님. 최규석 중령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의문이 서려 있었다. 지금까지 박도연 대령을 이렇게 당황하게 만든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다.
김태우 소령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혹시 정말 높으신 분이신 건 아닐까요? 그렇게 자신만만할 이유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박도연이 화를 내며 말을 끊었다. 계급장도 없는 주제에 무슨 높으신 분이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했다. 사실 그도 속으로는 의심하고 있었다. 그 여군의 당당함과 여유로움이 보통 사람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박상만 상사가 거칠게 말했다. 어쨌든 버릇없는 건 확실합니다. 제대로 혼내줘야 해요. 혼내준다고? 뒤에서 들린 목소리에 네 사람이 깜짝 놀라 돌아보았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걸어오고 있었다. 역광 때문에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걸음걸이에서 특별한 기품이 느껴졌다. 그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자 박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가 그토록 찾던 여군이었기 때문이다. 누구를 혼내주신다는 겁니까? 윤지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이전과 다른 무언가가 들어있었다. 권이었다. 박도연은 입을 벌렸다 닫았다를 반복했다.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측근들도 마찬가지였다. 대답이 없으시네요. 윤지아가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그 순간 그녀의 어깨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햇빛을 받아 번쩍이는 작은 배지였다. 매의 형상이 새겨진 그 배지를 본 최규석 중령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그는 그 배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설마. 최규석 중령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흘러나왔다. 다른 사람들은 그 의미를 아직 모르고 있었지만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다. 윤지아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이전과 달랐다. 더욱 자신감 넘치고 동시에 위험이 있었다. 내일 오전 10시 대강당에서 뵙겠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그때 제대로 인사드리죠. 박도현과 측근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은 마치 얼어버린 것처럼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다. 윤지아는 그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본 후 복도 저편으로 사라져갔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져 가면서 복도에는 깊은 침묵만이 남았다. 박도연의 사파이어 반지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의 손 전체가 떨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예감이 그를 휘감고 있었다. 내일 오전 10시 대강당에서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9시 30분 특전사 대강당은 술렁이고 있었다. 갑작스럽게 공지된 긴급 집합에 모든 부대원들이 모여들었다. 대강당의 200여 개의 좌석이 빠르게 채워졌다. 병사들부터 부사관, 그리고 간부들까지 모두 참석했다. 무대 위에는 특전사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다. 그 아래 연단에는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었다. 평소보다 더 엄숙한 분위기였다. 조명도 평소보다 밝게 켜져 있어 무대 전체가 환하게 빛났다. 박도연 대령은 앞줄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어둡게 굳어 있었다. 어젯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그 여군의 얼굴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내일 오전 10시 대강당에서 뵙겠습니다라는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다. 최규석 중령은 박도연 옆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이 불안했다. 어제 본 금의 문양 배지가 자꾸 떠올랐다. 그 배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다. 설마 하는 마음이 더 컸다. 김태우 소령은 계속해서 시계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9시 40분, 9시 45분. 시간이 다가올수록 긴장감이 높아졌다. 그는 어젯밤 늦게까지 그 여군의 신분을 조사해봤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박상만 상사는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다. 그의 거친 얼굴에는 여전히 불만이 가득했다. 어제 그 여군에게 당한 것이 자존심을 건드렸다. 오늘은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었다. 대강당 뒤쪽에서는 병사들이 웅성거리고 있었다. 대체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긴급 집합이래? 어제 식당에서 그 일 때문인가? 설마 그 여군 때문에?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혹시 정말 높으신 분이셨던 건 아닐까? 이 말에 주변 병사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제 식당에서 벌어진 일이 이미 부대 전체에 퍼져 있었다. 박도연 대령에게 당당하게 맞선 그 여군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다. 부사관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 사이에서도 어제 일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다. 내가 30년 군 생활하면서 처음 봤어. 대령님한테 그렇게 말하다니.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던데. 목소리부터가 달랐어. 뭔가 무게가 있더라고. 간부들은 더욱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그들은 어제 일의 심각성을 더 잘 알고 있었다. 이런 일로 긴급 집합까지 하다니. 분명 큰 일이 벌어질 거야. 박 대령님 얼굴 봤어? 완전히 굳어 있던데. 시계 바늘이 9시 50분을 가리켰다. 대강당의 분위기는 점점 더 긴장되었다. 모든 사람들이 무대 쪽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다. 9시 55분. 대강당 뒤편 출입문이 열렸다. 한 사람이 들어왔다. 어제 그 여군이었다. 하지만 오늘의 그녀는 어제와 완전히 달랐다. 말끔한 군복을 입고 있었고 어깨에는 별이 달려 있었다. 3개의 별. 중장 계급장이었다. 대강당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병사들의 눈이 크게 떠졌고 간부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박도연 대령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사파이어 반지를 낀 그 손이. 최규석 중령은 완전히 얼어버렸다. 어제 본 금의 배지의 의미가 이제야 확실해졌다. 특전사령관의 상징이었던 것이다. 김태우 소령의 입이 벌어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무대를 바라보았다. 어제 조사에서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던 이유가 이제야 분명해졌다. 박상만 상사는 완전히 당황했다. 그의 거친 표정이 일순간에 경직되었다. 주먹을 쥐고 있던 손에서 힘이 빠졌다. 윤지아 중장이 무대로 걸어 올라갔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당당했다. 어제의 그 차분함에 권위가 더해진 모습이었다. 연단에 서자 대강당 전체가 그녀의 존재감에 압도되었다. 마이크를 잡은 윤지아의 목소리가 대강당에 울렸다. 안녕하십니까? 그 목소리는 어제와 같으면서도 달랐다. 같은 차분함이었지만 이제는 명령하는 자의 목소리였다. 저는 오늘부터 이 부대를 지휘하게 된 윤지아 중장입니다. 대강당이 완전한 정적에 빠졌다.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은 고요함이었다. 콜사인은 서리매입니다. 서리매. 그 이름을 들은 몇몇 간부들의 표정이 변했다. 특전사 역사상 가장 뛰어난 작전 지휘관 중 하나로 불리는 전설적인 인물이었다. 윤지아는 대강당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박도현과 측근들에게 머물렀다. 하지만 그 시선에는 원망이나 분노가 없었다. 오히려 이해와 포용이 담겨 있었다. 어제 식당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박도연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다. 그는 의자에 앉은 채로 몸을 움츠렸다. 저는 이 부대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부대원처럼 행동했습니다. 윤지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그 결과 이 부대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대강당 안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다.
병사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하지만 저는 누구도 처벌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에 박도연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왜냐하면 어제 일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윤지아가 마이크에서 한 걸음 물러났다가 다시 다가섰다. 군대는 계급으로 움직입니다. 이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계급은 권력이 아닙니다. 책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기 시작했다. 높은 계급은 더 큰 책임을 의미합니다. 부하를 지키고 부대를 이끌어가야 하는 책임 말입니다. 병사들의 표정이 밝아지기 시작했다.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였다. 앞으로 이 부대는 3가지 원칙으로 운영됩니다. 윤지아가 손가락으로 숫자를 세며 말했다. 첫째, 보고는 한 장으로 끝낼 것. 간부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지금까지는 보고서가 길수록 성의를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둘째, 현장에서의 토론을 우선할 것. 이것도 파격적이었다. 지금까지는 상급자의 말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이다. 셋째, 훈련 안전에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 이 말을 들은 박상만 상사의 얼굴이 굳었다. 어제 훈련장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 3가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계급에 관계없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윤지아의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졌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녀가 잠시 말을 멈췄다. 이 부대에서는 팥빙수도 자유롭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 말에 대강당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났다. 긴장했던 분위기가 조금 풀어지다. 군인도 사람입니다. 때로는 단 것도 먹고 때로는 웃기도 해야 합니다. 윤지아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를 본 병사들의 얼굴도 밝아지다. 하지만 그것이 기강회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강함을 만들어냅니다. 그녀가 대강당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사령관실로 오십시오.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이것도 전례 없는 일이었다. 지금까지는 사령관을 만나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윤지아는 연단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박도연이 앉은 곳으로 걸어갔다. 박도연은 일어나야 할지 앉아 있어야 할지 몰라 당황했다. 결국 어정쩡하게 반쯤 일어선 자세가 되었다. 윤지아가 그의 앞에 섰다. 박도연 대령. 예. 박도연이 다급하게 대답했다. 어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곧 알게 되었습니다. 윤지아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녀는 박도연에게 손을 내밀었다. 박도연은 순간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그 손을 잡았다. 그의 사파이어 반지와 윤지아의 매 문양 배지가 햇빛을 받아 함께 번쩍였다. 대강당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처음에는 몇 명이 시작했지만 곧 전체가 박수를 쳤다. 그 박수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최규석 중령도 박수를 쳤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부끄러움과 동시에 안도감도 있었다. 김태우 소령의 박수는 어색했다. 아직 상황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박상만 상사는 박수를 치면서도 표정이 굳어 있었다. 앞으로 자신의 처지가 어떻게 될지 걱정되었다. 병사들의 박수는 가장 열정적이었다. 그들에게 윤지아는 희망의 상징이었다. 처음으로 자신들을 이해해주는 지휘관을 만난 것이었다. 윤지아는 다시 연단으로 돌아갔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강당이 다시 조용해졌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한다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강인한 특전사, 따뜻한 동료애. 이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우리의 약속입니다. 윤지아가 격려했다.
감사합니다. 대강당 전체가 일어나서 경례로 답했다. 그 경례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윤지아가 대강당을 나가자 웅성거림이 시작됐다. 정말 중장님이셨네. 서리매라고? 그 유명한? 앞으로 달라지겠는걸. 팥빙수 이야기할 때 웃음 나왔어. 박도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어제까지의 자신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는지 깨닫고 있었다. 최규석 중령이 다가왔다. 대령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도연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다. 글쎄, 일단 지켜보자. 그의 목소리는 어제와 달랐다. 권위적이던 모습은 사라지고 불확실함이 가득했다. 김태우 소령과 박상만 상사도 무거운 표정이었다. 이제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강당이 점점 비어갔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기대감이 싹트고 있었다. 윤지아 중장의 첫 번째 메시지는 분명했다. 이 부대는 이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점이었다.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바람은 곧 폭풍이 될 것이었다. 사흘 후 오후 2시 특전사 훈련장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CQB 슈트하우스가 우뚝 서 있는 모습이 마치 거대한 미로처럼 보였다.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벽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곳곳에 출입문과 창문이 배치되어 있었다. 훈련장 한편에서는 장비 점검이 한창이었다. 헬멧, 방탄조끼, 무전기, 그리고 각종 전술 장비들이 늘어져 있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몇몇 장비들이 노후된 상태였다. 특히 무전기 몇 대는 안테나 부분에 금이 가 있었고 방탄조끼 중 일부는 벨크로가 제대로 붙지 않았다. 박상만 상사가 병사들 앞에서 큰 소리로 지시하고 있었다. 오늘 훈련은 실전과 같다.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바로 탈락이야. 그의 거친 목소리가 훈련장에 울렸다. 병사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그의 말을 듣고 있었다. 특히 신임 사령관님이 직접 참관하신다. 창피당하지 말고 제대로 해. 박상만의 말에 병사들의 긴장감이 더욱 높아졌다. 지난번 대강당에서 있었던 일 이후로 부대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졌지만 아직 실제 훈련에서는 변화가 크지 않았다. 이때 훈련장 입구로 윤지아 중장이 나타났다. 그녀는 작전복을 입고 있었고 어깨에는 중장 계급장이 선명했다. 하지만 표정은 편안했다. 마치 일상적인 시차를 나온 것처럼 보였다. 윤지아 뒤로 박도연 대령과 김태우 소령이 따라왔다. 박도연의 표정은 복잡했다. 지난 사흘 동안 그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다. 상사님, 훈련 준비는 어떻습니까? 윤지아가 박상만에게 다가가며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예,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박상만이 큰 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불만이 서려 있었다. 지난번 대강당에서 있었던 일이 그를 자극하고 있었다. 윤지아는 장비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다. 헬멧을 들어보고 방탄조끼의 상태를 확인했다. 그리고 무전기를 집어들었다. 이 무전기는 언제 점검받았습니까? 지난달에 했습니다. 박상만이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윤지아가 무전기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안테나 부분의 금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안테나에 손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 그것은 훈련 중에 생긴 것입니다. 성능에는 문제 없습니다. 박상만이 변명했다. 윤지아는 무전기 전원을 켜보았다. 지직거리는 소음이 났다.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브라보 1, 브라보 1 오버. 하지만 무전기에서는 명확한 음성이 나오지 않았다. 잡음만 가득했다. 상사님, 이 상태로 훈련하면 안 됩니다. 윤지아의 목소리가 단호해지다. 무전 연락이 안 되면 팀워크가 무너집니다. 그럼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사령관님, 저희는 지금까지 이런 상태로도 잘 해왔습니다. 박상만이 반박했다. 무전기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수신호나 구령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말을 들은 윤지아의 표정이 굳어졌다. 상사님, 실전에서는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장비 점검은 생명과 직결됩니다. 하지만 박상만은 고집을 부렸다. 사령관님,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저희가 알아서 합니다. 그는 이미 훈련 시작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서두르기 시작했다. 병사들, 장비 착용하고 대기 위치로. 병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불안감이 역력했다. 무전기 상태를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윤지아는 박도연을 바라보았다. 대령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도연은 순간 망설였다. 예전 같으면 무조건 박상만의 편을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다. 사령관님 말씀이 맞습니다. 장비 점검은 중요합니다. 박상만이 놀란 표정으로 박도연을 바라보았다.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다. 대령님, 시간이 촉박합니다. 훈련을 시작해야 합니다. 김태우 소령이 끼어들었다. 그는 여전히 예전 방식을 선호했다. 장비는 나중에 점검해도 됩니다. 윤지아가 고개를 저었다. 안 됩니다. 안전이 우선입니다. 그녀는 박상만을 직접 불러 세웠다. 상사님, 훈련을 잠시 중단하고 장비를 다시 점검하십시오. 사령관님, 박상만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런 식으로 하면 훈련 효율이 떨어집니다. 효율보다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윤지아의 목소리도 단호해졌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장비를 점검하십시오. 박상만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는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지시받아 본 적이 없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겠습니다. 그가 화를 내며 말했다. 훈련이 제대로 안 되면 사령관님 책임입니다. 이 말을 들은 윤지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상사님, 지금 제게 협박하는 겁니까? 협박이 아닙니다.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박상만이 목소리를 높였다. 저는 30년 가까이 이 일을 해왔습니다. 사령관님보다 경험이 많아요. 훈련장에 정적이 흘렀다. 병사들이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았다. 상사가 중장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윤지아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상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경험은 중요합니다. 박상만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잘못된 방향으로 굳어지면 위험합니다. 윤지아가 한 발짝 다가섰다. 특히 부하들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린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박상만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다. 이때 한 병사가 다가와서 윤지아에게 말했다. 사령관님, 무전기 외에 다른 장비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방탄조끼 벨크로가 제대로 붙지 않고 헬멧 고정끈도 늘어나 있습니다. 윤지아가 직접 확인해 보니 정말 그랬다. 여러 장비들이 제대로 된 상태가 아니었다. 이런 상태로 훈련하면 정말 위험합니다. 윤지아가 박상만을 다시 바라보았다. 상사님, 이것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상만은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 그도 장비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관행상 그대로 써왔기 때문에 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다.
훈련을 중단하겠습니다. 윤지아가 최종 결정을 내렸다. 장비를 모두 점검하고 교체한 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사령관님, 박상만이 다시 항의했다. 이러면 오늘 훈련 계획이 다 틀어집니다. 계획보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윤지아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리고 상사님께는 따로 할 말이 있습니다. 사령관실로 오십시오. 박상만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이런 상황에서 사령관실로 불려간다는 것은 좋은 신호가 아니었다. 윤지아는 박도연에게 말했다. 대령님, 장비 교체 감독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박도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태도는 확실히 달라져 있었다. 훈련장이 분주해졌다. 병사들이 장비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것들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김태우 소령은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윤지아는 혼자서 슈트하우스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내부 구조를 파악하고 훈련 시 위험 요소들을 점검했다. 곳곳에서 문제점들이 발견됐다. 모서리 부분에 날카로운 돌출물들이 있었고 바닥에는 작은 구멍들이 여러 개 있었다. 또한 몇몇 문짝들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갑자기 열릴 수 있는 상태였다. 이런 상태에서 고속 진입 훈련을 한다고? 윤지아가 혼잣말을 했다. 다치지 않은 게 신기하네. 그녀는 노트에 문제점들을 하나씩 적어나갔다. 장비 문제뿐만 아니라 시설 자체에도 개선이 필요했다. 이때 한 병사가 다가왔다. 사령관님, 사실 저희도 불안했습니다. 어떤 부분이요? 지난번에 김 병사가 훈련 중에 넘어져서 다쳤거든요. 바닥 구멍에 발이 걸려서요. 윤지아의 표정이 굳어졌다. 다친 정도는 어땠습니까? 발목 인대가 늘어나서 한 달 동안 치료받았어요. 왜 보고되지 않았습니까? 박 상사님이 개인 부주의라고 하셨거든요. 보고하지 말라고 하셔서. 윤지아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예상했던 것보다 문제가 심각했다. 앞으로는 어떤 작은 사고라도 반드시 보고하십시오. 예, 사령관님. 병사가 안심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1시간 후 장비 교체가 완료됐다. 새로운 무전기들이 배치됐고 방탄조끼와 헬멧들도 제대로 된 것들로 바뀌었다. 윤지아가 직접 무전기를 테스트했다. 브라보1, 브라보1 오버. 브라보1, 알파1, 송수신 양호 오버. 깨끗한 음질로 교신이 이루어지다. 좋습니다. 이제 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병사들의 표정이 밝아졌다. 제대로 된 장비를 받은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박도연이 윤지아에게 다가왔다. 사령관님, 정말 옳은 결정이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대령님. 윤지아가 미소를 지었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을 하나씩 바꿔나가야 합니다. 훈련이 시작됐다. 하지만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병사들이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움직였다. 무전 교신도 원활했고 팀워크도 훨씬 좋아졌다. 윤지아는 훈련을 지켜보면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역시 기본이 중요해. 그녀가 혼잣말을 했다. 장비와 안전이 확보되면 실력은 저절로 따라와. 훈련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목표했던 훈련 내용도 모두 달성했다. 병사들이 장비를 정리하면서 서로 이야기했다. 오늘 훈련 어땠어? 완전 달랐어. 무전기 소리도 깨끗하고. 사령관님이 우리 안전을 진짜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 박 상사님은 어떻게 됐을까? 마지막 질문에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모두 궁금해했지만 감히 추측하지는 못했다. 윤지아는 훈련장을 떠나면서 박도현에게 말했다. 대령님, 오늘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사령관님.
제가 배운 게 더 많습니다. 박도연의 대답은 진심이었다. 오늘 일을 통해 그는 진짜 리더십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깨달았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예, 사령관님. 박도연이 격려했다. 그 격려에는 이전과 다른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훈련장에 석양이 지기 시작했다. 오늘의 변화가 내일은 더 큰 변화로 이어질 것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안전과 신뢰를 우선시하는 윤지아의 철학이 있을 것이었다. 박상만 상사의 운명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부대에서 더 이상 안전을 무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이었다. 일주일 후 월요일 오전 6시 특전사 보급 창고에서 비상벨이 울렸다. 삑, 삑. 날카로운 경보음이 부대 전체에 울려 퍼지다. 창고 담당 병사가 다급하게 뛰어나왔다. 큰일 났습니다. 야간 투입용 특수 장비가 없어졌어요. 그의 외침에 경비병들이 달려왔다. 곧이어 김태우 소령도 나타났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표정이 가득했다. 뭐가 없어졌다고? 야간 투입용 나이트 비전 고글 10개와 특수 통신 장비 5개가 사라졌습니다. 창고 담당 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김태우 소령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 장비들은 특전사의 핵심 장비였다. 민간에서는 구할 수 없는 군사용 고급 장비들이었다. 언제부터 없어진 거야?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는 있었는데 금요일부터 지금까지 3일이나 지났잖아. 김태우가 소리쳤다. 왜 그동안 확인하지 않았어? 죄송합니다. 주말에는 창고 출입이 없어서. 창고 담당 병사가 고개를 숙였다. 김태우는 급하게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박 대령님, 저 김태우입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전화 너머로 박도연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다. 무슨 일이야? 야간 투입용 특수 장비가 분실됐습니다. 나이트 비전 고글 10개, 통신 장비 5개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와. 전화가 끊어졌다. 30분 후 박도연 대령 사무실에는 긴급회의가 열렸다. 박도연, 김태우 소령, 최규석 중령, 그리고 박상만 상사가 모여 있었다. 분위기는 무거웠다. 정확한 상황을 다시 설명해봐. 박도연이 김태우를 바라보며 말했다. 금요일 오후 4시경에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모든 장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 확인해 보니 없어진 겁니다. 창고 열쇠는 누가 관리해? 저와 창고 담당 병사, 그리고 보급부 직원 셋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우가 대답했다. 최규석 중령이 끼어들었다. CCTV는 확인해 봤어? 그게 CCTV가 금요일 밤부터 고장났습니다. 김태우의 대답에 모든 사람의 표정이 굳어졌다. 고장났다고? 네. 전원 문제인 것 같습니다. 토요일에 수리업체에 연락했는데 월요일에 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박상만 상사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너무 우연치 않아? 하필 그 시점에 CCTV가 고장나고 장비가 사라지다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규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박도연이 책상을 손바닥으로 탁 쳤다. 이런 식으로 있을 수는 없어. 당장 수사를 시작해야 돼. 대령님, 잠깐만요. 김태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수사를 시작하면 상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당연하지. 이런 중대한 사안을. 그럼 신임 사령관님 책임 문제가 제기될 겁니다. 김태우의 말에 사무실이 조용해졌다. 무슨 뜻이야? 사령관님이 부임하신 지 겨우 일주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가 터졌어요. 상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최규석이 김태우의 말에 동조했다. 맞습니다. 부대 통제가 제대로 안 된다고 볼 수도 있어요. 박상만도 거들었다. 새로운 지휘관이 기강을 제대로 잡지 못했다고 할 겁니다. 박도연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이런 상황에서는 주저없이 그들의 의견에 동조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래도 사실을 숨길 수는 없어. 숨기자는 게 아닙니다. 김태우가 빠르게 말했다. 일단 내부적으로 해결해 보는 거죠.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찾는다고? 네. 혹시 다른 곳에 보관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장부 기록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최규석이 맞장구 쳤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급하게 수사하는 것보다 차근차근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박상만도 힘을 실어줬다. 맞습니다. 괜히 사령관님께 누를 끼치면 안 되죠. 박도연은 잠시 고민했다. 예전에 그였다면 이런 제안을 반가워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뭔가 석연치 않았다. 며칠이나 기다려 볼 건데? 일주일만 주세요. 김태우가 간청하듯 말했다. 일주일 안에 못 찾으면 그때 정식으로 보고하죠. 일주일이면 너무 오래 아닌가? 대령님, 일단 한번 보고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최규석이 설득했다. 사령관님 평가에도 악영향을 줄 거고요. 박도연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일주일만 기다려보자. 하지만 그때까지 못 찾으면 무조건 보고한다. 알겠습니다, 대령님. 세 사람이 일제히 대답했다. 회의가 끝난 후 김태우와 최규석이 복도에서 따로 이야기했다. 정말 찾을 수 있을까? 최규석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찾기는 무슨, 이미 팔려나갔을걸. 김태우가 냉소적으로 말했다. 그럼 왜 그런 소리를 했어? 시간을 벌어야지. 그 사이에 대책을 세우는 거야. 무슨 대책? 김태우가 주변을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췄다. 사령관님한테 책임을 돌리는 거지. 최규석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게 무슨 말이야? 생각해봐. 사령관님이 오시면서 부대 기강이 느슨해졌잖아. 팥빙수 먹어도 되고 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 하고. 김태우의 목소리에 확신이 들어 있었다. 그런 분위기에서 이런 사고가 난 거라고 프레임을 씌우는 거야. 하지만 그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야. 생존의 문제라고. 김태우가 최규석의 어깨를 잡았다. 우리가 책임지면 다 끝나는 거야. 하지만 사령관님께 돌리면 우리는 살 수 있어. 최규석은 대답하지 못했다. 양심과 생존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한편 윤지아는 사령관실에서 일과를 시작하고 있었다. 아침 보고를 받으면서 부대 현황을 점검하고 있었다. 오늘 특별한 일정은 없습니까? 참모진이 물었다. 오후에 보급창고 시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보급창고요? 네. 장비 관리 실태를 점검하려고 합니다. 윤지아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지난번 훈련장에서 본 것처럼 장비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요. 참모진이 메모했다.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에 미리 알려드릴까요? 아니요. 불시 점검으로 하겠습니다. 윤지아의 결정에 참모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불시 점검이요? 네. 미리 알려주면 준비할 시간을 주는 거잖아요. 평소 모습을 봐야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오후 2시, 윤지아가 보급창고로 향했다. 그녀는 혼자 갔다. 거창한 수행원 없이 조용히 시찰하고 싶었다. 창고 앞에 도착하자 창고 담당 병사가 깜짝 놀랐다. 사령관님, 어떻게 오셨어요? 점검차 왔습니다. 창고 내부를 보여주세요. 아, 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병사가 당황하며 열쇠를 찾았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창고 문이 열리자 윤지아가 내부로 들어갔다. 각종 장비들이 정리되어 있었지만 뭔가 어수선한 느낌이었다. 장비 대장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병사가 두꺼운 장부를 꺼냈다. 윤지아가 장부를 넘겨보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이 부분 수정된 흔적이 보이는데요. 그게 병사가 말을 못하고 있었다. 언제 수정된 건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윤지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이 확실했다. 김태우 소령에게 연락해서 여기로 오라고 하세요. 예. 병사가 급하게 전화를 걸었다. 10분 후 김태우 소령이 도착했다. 그의 얼굴에는 식은 땀이 맺혀 있었다. 사령관님, 갑자기 오셨다면서요? 네. 정기 점검입니다. 윤지아가 장부를 들어보였다. 소령님, 이 수정 내역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김태우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게 단순한 오타 수정입니다. 오타요? 이렇게 많이? 윤지아가 장부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수정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 실제 장비와 대조해 보겠습니다. 사령관님, 그럴 필요까지는 필요합니다. 윤지아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장부와 실제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점검이 시작됐다. 하나씩 장비를 확인하면서 장부와 대조했다.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였다. 하지만 특수 장비 구역에 다다르자 문제가 드러났다. 나이트 비전 고글은 어디 있습니까? 그게 김태우가 식은 땀을 흘렸다. 분실 신고를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분실이요? 윤지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언제 분실된 건가요? 정확한 시점은 조사 중입니다. 조사 중이라면? 김태우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실은 오늘 아침에 발견했습니다. 나이트 비전 고글 10개와 통신 장비 5개가 없어졌어요. 윤지아의 표정이 굳어졌다. 오늘 아침에 발견했는데 왜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조금 더 조사해 보고 싶어서. 조사는 정식 절차를 거쳐서 해야 합니다. 왜 독단으로 진행했습니까? 김태우는 대답할 수 없었다. 사실대로 말할 수도 없고 거짓말을 계속할 수도 없었다. 지금 당장 박도연 대령과 관련 간부들을 불러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시간 후 보급 창고에는 모든 관련자들이 모였다. 박도연 대령, 김태우 소령, 최규석 중령, 박상만 상사까지. 윤지아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부터 정식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사실대로 보고하십시오.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것이다. 김태우와 측근들의 은폐 시도는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오히려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을 뿐이었다. 윤지아의 날카로운 시선 앞에서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날 밤 11시, 최규석 중령은 자신의 숙소에서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하루 종일 일어난 일들을 되돌아보고 있었다. 윤지아 사령관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서 맴돌았다. 지금부터 정식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울렸다. 최규석은 베개를 뒤척이며 한숨을 쉬었다. 30년 군 생활을 하면서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탁자 위에 놓인 휴대폰이 진동했다. 김태우 소령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내일 아침 일찍 만나야겠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최규석은 메시지를 보고 더욱 무거운 마음이 되었다.
김태우가 무슨 말을 할지 뻔했다. 분명 윤지아 사령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최규석은 일어나서 창문 밖을 내다봤다. 부대 전체가 조용했다. 멀리서 초병의 발걸음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오히려 그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책상 서랍을 열어서 오래된 사진 하나를 꺼냈다. 20년 전 중2 시절 촬영한 사진이었다. 당시 동기들과 함께 찍은 것이었다. 그 사진 속의 자신은 밝게 웃고 있었다. 눈빛도 맑고 순수했다. 그때는 이런 일들이 없었는데 최규석이 혼잣말을 했다. 언제부터인가 군대가 복잡해졌다. 아니, 자신이 복잡하게 만든 건지도 모른다. 다음 날 아침 6시 최규석은 김태우 소령을 만났다. 장소는 부대 뒤편에 있는 작은 카페였다. 민간인들도 이용하는 곳이라 대화하기에 적당했다. 김태우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감이 역력했다. 아마 그도 밤새 잠을 못 잤을 것이다. 형님, 어서 오세요. 김태우가 일어나서 인사했다. 최규석이 자리에 앉자 김태우가 바로 본론을 꺼냈다. 형님, 우리 정말 위험해졌어요. 뭐가? 사령관님이 본격적으로 조사에 나서면 다 들통날 거예요. 김태우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 있었다. 우리가 뭘 했다고? 최규석이 반문했다. 장비 관리를 제대로 못한 거 말고는 별다른 잘못이 없잖아. 형님, 그게 아니에요. 김태우가 목소리를 낮췄다. 결제 과정에서 제가 몇 가지 절차를 생략했거든요. 절차를 생략했다고?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어서 서류 작업을 간소화했어요. 그런데 그게 들키면 최규석의 얼굴이 굳어지다. 어떤 절차를 생략했는데? 이중 결제라든지 로그 기록이라든지 여러 가지요. 김태우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말했다. 사령관님이 제대로 조사하면 다 나올 거예요. 최규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야? 형님이 도와주셔야 해요. 김태우가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다. 어떻게? 사령관님이 부임하신 후에 부대 관리가 느슨해졌다고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최규석의 눈빛이 차가워지다. 그게 무슨 소리야? 팥빙수 사건도 있었고 열린 정책도 그렇고 기강이 해이해진 틈을 타서 사고가 난 거라고 하는 거죠. 김태우가 설득하듯 말했다. 그럼 우리는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정책에 적응하지 못해서 실수한 거라고. 최규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커피잔만 바라보고 있었다. 형님, 이건 우리 생존 문제예요. 김태우가 다급하게 말했다. 사령관님은 어차피 금방 다른 부대로 가실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계속 살아야 한다고요. 형님이 인사권을 가지고 계시니까 증언의 무게가 달라요. 형님이 말씀해 주시면 위에서도 믿을 거예요. 최규석이 고개를 들었다. 태우야, 그건 거짓말이잖아. 거짓말이 아니에요. 관점의 차이죠. 김태우가 빠르게 대답했다. 실제로 사령관님 오신 후에 분위기가 바뀌었잖아요. 그게 좋은 변화든 나쁜 변화든 변화는 변화예요. 최규석은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다. 하지만 사령관님은 잘못이 없어.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계셔. 형님. 김태우가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이 언제인데 그런 소리를 해요? 우리가 망하면 끝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자 김태우가 다시 목소리를 낮췄다. 형님, 제발 도와주세요. 형님만이 제 마지막 희망이에요. 최규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생각해 볼게. 형님. 김태우가 부르는 소리를 뒤로 하고
최규석은 카페를 나왔다. 오후 2시. 최규석은 사무실에서 서류 작업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계속해서 김태우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며 박상만 상사가 들어왔다. 중령님,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입니까? 박상만이 문을 닫고 최규석에게 다가왔다. 김소령님한테 들었는데 중령님이 좀 고민이 많으시다면서요? 최규석의 표정이 굳어지다. 무슨 고민 말입니까? 사령관님 일 때문에요. 박상만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중령님, 저희가 뭉쳐야 해요. 뭉친다고? 각자 따로 놀면 다 죽어요. 하지만 함께하면 살 길이 있어요. 박상만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김소령님 말이 맞아요. 사령관님한테 책임을 돌려야 해요. 최규석이 펜을 내려놓았다. 상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당연하죠. 저는 30년 가까이 이 부대에서 일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온 사람 때문에 제가 잘못됐다고 해야 하나요? 박상만의 얼굴이 붉어지다. 사령관님이 오시면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훈련 방식도 장비 관리도 모든 게 달라졌잖아요. 최규석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좋은 변화였어요. 좋은 변화라고요? 박상만이 코웃음을 쳤다. 중령님은 참 순진하시네요. 군대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인 줄 아세요? 중령님, 현실을 봐야 해요.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어요. 박상만이 일어나서 문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내일까지 결정해 주세요. 더 늦으면 안 돼요. 박상만이 나간 후 최규석은 혼자 남았다. 사무실이 너무 조용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릴 뿐이었다. 그는 서랍에서 다시 그 오래된 사진을 꺼냈다. 20년 전의 자신이 지금의 자신을 보면 뭐라고 할까? 아마 실망할 것이다. 저녁 8시. 최규석은 부대 뒤편 산책로를 걷고 있었다. 혼자서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다. 바람이 살살 불어와서 기분이 조금 나아졌다. 그런데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가까이 다가오자 윤지아 사령관이었다. 그녀도 산책을 나온 모양이었다. 중령님, 안녕하세요. 윤지아가 먼저 인사했다. 아, 사령관님. 안녕하십니다. 최규석이 급하게 격려했다. 편하게 하세요. 저도 산책 나온 거예요. 윤지아가 미소를 지었다. 함께 걸을까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걷기 시작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편안했다. 중령님은 이 부대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윤지아가 먼저 말을 꺼냈다. 5년 정도 됩니다. 그럼 이 부대 사정을 잘 아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규석이 대답했다. 중령님이 보시기에 이 부대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최규석이 당황했다. 그게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정말 이 부대를 좋게 만들고 싶어요. 윤지아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최규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사실 너무 권위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권위적이라면? 아랫사람들 의견을 듣지 않고 무조건 위에서 지시한 대로만 하라고 하는 분위기였어요. 윤지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제가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요. 사령관님이 오신 후로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최규석이 솔직하게 말했다. 병사들 표정도 밝아지고 간부들도 덜 긴장해하고요.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윤지아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아직도 저를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규석의 가슴이 철렁했다.
그런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실 거예요. 중령님은 어떠세요? 제가 하는 일들이 어떻게 보이세요?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최규석이 진심으로 대답했다. 안전을 우선시하고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그게 진짜 리더십이라고 생각해요. 윤지아가 걸음을 멈추고 최규석을 바라보았다. 중령님, 혹시 저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최규석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장비 분실건에 대해서요. 윤지아의 목소리가 조금 진지해졌다. 중령님이 뭔가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서요. 최규석은 대답하지 못했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다. 중령님, 저는 진실이 알고 싶어요. 누구를 처벌하려는 게 아니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싶은 거예요. 윤지아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있었다.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약속드리는데 중령님에게는 어떤 불이익도 주지 않겠어요. 최규석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사령관님, 네, 말씀하세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최규석이 말을 멈췄다.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급하지 않아요. 윤지아가 이해한다는 듯이 말했다. 하지만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릴게요.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최규석의 마음속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날 밤 최규석은 다시 잠들지 못했다. 하지만 어제와는 이유가 달랐다. 어제는 두려움 때문이었지만 오늘은 결심 때문이었다. 새벽 5시 최규석은 일어나서 책상에 앉았다. 그리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윤지아 사령관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사령관님께 어제 산책하면서 나눈 대화가 계속 마음에 남습니다. 저는 그동안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규석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장비 분실 사건에 대해 제가 아는 모든 것을 증언하겠습니다.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최규석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길을 택한 것이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해방감이었다. 아침 8시 최규석은 사령관실을 찾았다. 편지를 손에 들고서 사령관님, 어제 말씀하신 일에 대해 증언하고 싶습니다. 윤지아의 눈빛이 밝아졌다. 정말입니까? 네.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규석이 편지를 내밀었다. 여기 제가 아는 모든 것을 적었습니다. 윤지아가 편지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최규석을 바라보며 말했다. 중령님, 용기 있는 결정이셨어요.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최규석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들어 있었다. 진실을 향한 첫 번째 증언이 시작됐다.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었다. 다음 날 오후 2시, 특전사 대강당이 다시 한번 가득 찼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긴장감이 공기를 무겁게 누르고 있었다. 병사들부터 간부들까지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다. 무대 위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 옆에 연단이 놓여 있고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었다. 조명이 평소보다 밝게 켜져서 무대 전체가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앞줄에 앉은 박도연 대령의 얼굴은 창백했다. 어젯밤 김태우와 박상만으로부터 최규석이 배신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의 사파이어 반지를 낀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다. 김태우 소령은 앞으로 숙인 채로 앉아 있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 땀이 맺혀 있었다. 지난 며칠간 세워놓은 모든 계획이 무너진 상황이었다.
최규석의 증언으로 인해 자신의 모든 거짓말이 들통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박상만 상사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그의 거친 얼굴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30년 군 생활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반면 최규석 중령은 오히려 편안한 표정이었다. 어깨에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다. 그는 곧게 앉아서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다. 병사들 사이에서는 작은 속삭임들이 들렸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장비 분실 사건 때문인가? 왜 이렇게 분위기가 무거워? 뭔가 큰일이 터진 것 같은데. 부사관들도 마찬가지였다. 최중령님 표정 봤어? 뭔가 결심한 것 같던데. 김소령님은 완전 안색이 안 좋아. 박상사님도 평소와 다르고 이번엔 정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아. 간부들은 더욱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내부 고발이라도 있었나? 누가 뭔가 폭로한 건 아닐까? 아무래도 은폐하려던 게 들통난 것 같은데. 이제 정말 끝장이야. 오후 2시 정각. 윤지아 중장이 무대에 올랐다. 그녀는 정장 차림이었고 어깨에 중장 계급장이 조명을 받아 선명하게 빛났다. 표정은 진지했지만 당당했다. 안녕하십니까? 윤지아의 목소리가 대강당 전체에 울렸다.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신 이유는 지난주 발생한 장비 분실 사건에 대해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함입니다. 대강당이 완전한 정적에 빠졌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윤지아의 말을 기다렸다. 조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윤지아가 스크린을 가리켰다. 화면에 여러 문서들이 나타났다. 먼저 장비 관리 체계의 문제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가 화면에 떠올랐다. 장비 대장의 사진이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장비 대장에 수많은 수정 흔적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최근 일주일 사이에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박도연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다. 그리고 이 수정들은 대부분 김태우 소령의 지시로 이루어졌습니다. 김태우가 의자에서 몸을 움츠렸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꼈다. 두 번째로 CCTV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윤지아가 다음 화면을 띄웠다. 김태우 소령은 CCTV가 우연히 고장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전원이 인위적으로 차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강당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다. 전원 차단은 금요일 오후 5시경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간은 김태우 소령이 창고에 있었던 시간과 일치합니다. 김태우가 완전히 고개를 숙였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세 번째로 장비 분실의 실제 원인입니다. 윤지아의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졌다. 분실된 장비들은 실제로는 이미 몇 달 전에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은폐되어 왔습니다. 박상만 상사가 주먹을 더욱 꽉 쥐었다. 은폐를 주도한 사람은 김태우 소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상만 상사가 이를 도왔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가 나타났다. 결제 문서들이었다. 이 문서들을 보시면 정상적인 결제 과정을 거치지 않은 흔적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지아가 레이저 포인터로 중요한 부분들을 가리켰다. 특히 이 부분들은 사후에 조작된 것들입니다. 원본 파일의 메타데이터 분석으로 확인했습니다. 김태우의 어깨가 완전히 떨어졌다. 네 번째로 책임 전가 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지아의 목소리에 차가움이 들어 있었다. 일부 간부들은 이번 사건의 책임을 저에게 돌리려고 시도했습니다. 대강당의 분위기가 더욱 긴장됐다. 신임 지휘관이 기강을 제대로 잡지 못해서 사고가 났다는 프레임을 씌우려고 했습니다. 박도연이 몸을 떨기 시작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제가 부임하기 훨씬 전부터 이런 문제들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스크린에 시간별 자료들이 나타났다. 이 자료들을 보시면 부실한 장비 관리와 안전 무시 관행이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윤지아가 잠시 말을 멈추고 대강당을 둘러보았다. 이제 이 모든 사실들이 어떻게 밝혀졌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최규석에게 머물렀다. 최규석 중령께서 용기 있는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대강당의 시선이 최규석에게 집중됐다. 하지만 그는 당당했다. 최중령님은 처음에는 동료들을 감싸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진실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시고 모든 것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최규석이 일어나서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사과의 의미였지만 동시에 자부심의 표현이기도 했다. 최중령님의 증언을 바탕으로 추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에서 말씀드린 모든 사실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윤지아가 마이크에서 한 걸음 물러났다가 다시 다가섰다. 이제 조치 사항을 발표하겠습니다. 대강당의 긴장감이 절정에 달했다. 김태우 소령은 즉시 보직에서 해임되며 관련 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김태우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박상만 상사는 타 부대로 전출 조치하며 강등 처분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박상만이 주먹을 꽉 쥔 채로 이를 갈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박도연 대령의 경우 윤지아가 잠시 멈췄다. 대강당의 모든 시선이 박도연에게 집중됐다. 직접적인 은폐 시도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지휘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경고 처분하되 앞으로의 행동을 지켜보겠습니다. 박도연이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예상보다 가벼운 처분이었다. 마지막으로 최규석 중령의 경우 초기에는 잘못된 선택을 하셨지만 결국 진실을 증언해 주셨으므로 별도의 처분은 하지 않겠습니다. 최규석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감사함의 눈물이었다. 이제 앞으로의 방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지아의 목소리가 다시 힘을 얻었다. 첫째, 모든 장비 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관리 체계도가 나타났다. 2중, 3중 점검 시스템을 도입하고 모든 과정을 디지털화하여 조작이 불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사들의 표정이 밝아지기 시작했다. 둘째, CCTV 시스템을 첨단 장비로 교체하고 백업 시스템도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정기적인 감사 시스템을 도입하여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아가 연단에서 내려와서 앞으로 걸어왔다. 여러분, 오늘의 일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우리는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진실의 중요성, 용기의 가치, 그리고 신뢰의 힘을 말입니다. 대강당의 분위기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다. 앞으로 이 부대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조직이 될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몇 명이 시작했지만 곧 대강당 전체로 퍼져나갔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가 멈추자 윤지아가 다시 말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용기가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박도연에게 머물렀다. 박도연 대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함께 이 부대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박도연이 일어나서 깊게 고개를 숙였다. 그의 사파이어 반지가 조명을 받아 번쩍였지만 이제는 권위의 상징이 아니라 반성의 표시처럼 보였다. 감사합니다.
박도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대강당에서 다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번에는 더욱 따뜻하고 진심 어린 박수였다. 발표가 끝난 후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다. 김태호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조용히 빠져나갔다. 박상만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최규석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다. 몇몇 동료들이 다가와서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중령님, 용기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덕분에 부대가 깨끗해질 수 있겠어요. 최규석은 그들의 격려에 고개를 끄덕였다. 박도연도 최규석에게 다가왔다. 중령님, 죄송했습니다. 아닙니다, 대령님. 저야말로 죄송합니다. 두 사람이 악수했다. 그 악수에는 새로운 시작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윤지아는 무대에서 내려와 몇몇 사람들과 이야기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사령관님, 정말 훌륭한 처리였습니다. 한 참모가 말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윤지아가 대답했다. 시스템을 바꾸는 것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게 더 어려워요. 하지만 오늘의 일로 많은 것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윤지아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부대가 정말로 강인하면서도 따뜻한 곳이 되기를 말이에요. 해가 서서히 지기 시작했다. 대강당은 이제 거의 비어 있었다. 하지만 그 공간에는 새로운 희망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진실이 승리한 하루였다. 그리고 그 진실을 바탕으로 새로운 내일이 시작될 것이었다. 윤지아는 마지막으로 대강당을 둘러보고 조용히 나갔다. 그녀의 뒤를 따라 석양빛이 스며들었다. 그 빛은 따뜻하고 희망적이었다. 변화의 바람이 이제 폭풍을 지나 잔잔한 미풍이 되어 부대 전체를 감쌌다.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다. 3일 후 저녁 7시 박도연 대령의 자택 앞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윤지아 중장이었다. 그녀는 평상복을 입고 있었다. 손에는 작은 봉지 하나를 들고 있었다. 박도연의 집은 부대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단독주택이었다. 작은 정원에는 장미꽃이 피어 있었다. 하지만 며칠째 물을 주지 않아서 꽃들이 시들어가고 있었다. 윤지아가 현관문 앞에 서서 벨을 눌렀다. 한동안 아무 소리가 없었다. 다시 한번 벨을 누르자 그제야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며 박도연이 나타났다. 그의 모습은 사흘 전과 완전히 달랐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차림도 단정하지 못했다. 특히 눈가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사령관님, 어떻게... 박도연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다. 안녕하세요, 대령님.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윤지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아, 네. 들어오세요. 박도연이 문을 열어주었다. 거실로 들어서자 어수선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테이블 위에는 빈 소주병이 몇 개 있었고 안주로 먹다 남은 음식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소파에는 담요가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다. 죄송합니다. 정리를 못해서. 박도연이 급하게 테이블을 치우려고 했다. 괜찮습니다. 그냥 앉으세요. 윤지아가 손을 내저었다. 두 사람이 소파에 마주 앉았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대령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윤지아가 먼저 말을 꺼냈다. 그냥 지내고 있습니다. 박도연의 목소리에는 기운이 없었다. 부대에는 나가지 않으셨어요? 사흘째 병가 중입니다. 얼굴을 들 수가 없어서. 박도연이 고개를 숙였다. 윤지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으로 시든 장미꽃들이 보였다.
대령님, 꽃들이 목말라 하고 있네요. 아, 요즘 정신이 없어서 같이 물을 줄까요? 윤지아의 제안에 박도연이 고개를 들었다. 네. 꽃에 물을 주면서 이야기해요. 답답한 실내보다는 바깥 공기가 좋을 것 같아서요. 박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뒷마당으로 나갔다. 작은 호스를 가져와서 시든 꽃들에 물을 주기 시작했다. 대령님은 꽃을 좋아하시나 봐요. 아내가 심어놓은 것들입니다. 작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박도연의 목소리가 잠겨왔다.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 꽃들이군요. 윤지아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런데 제가 제대로 돌보지 못했네요. 이것마저. 박도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다시 돌보면 됩니다. 윤지아가 말하면서 시든 꽃봉오리 하나를 조심스럽게 만졌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실수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에요. 박도연이 물을 주던 손을 멈췄다. 사령관님, 저는 정말. 대령님, 윤지아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저에게 사과하실 필요 없어요. 이미 충분히 반성하고 계시잖아요. 박도연이 윤지아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제가 한 짓들을. 지난 일은 지난 일이에요. 중요한 건 앞으로입니다. 윤지아가 호스를 내려놓고 박도연을 마주 보았다. 대령님, 저는 대령님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다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깨달으셨잖아요. 윤지아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있었다. 대령님은 20년 넘게 이 부대에서 일하셨어요. 그 경험과 노하우는 소중한 자산이에요. 박도연의 눈에 희미한 빛이 돌기 시작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윤지아가 미소를 지었다. 혼자 앓고 계실 대령님을 그냥 둘 수는 없었어요. 박도연의 목구멍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울음을 참으려는 소리였다. 지휘관은 부하를 버리지 않습니다. 윤지아가 조용히 말했다. 설령 그 부하가 나를 향해 칼을 겨눴다 해도. 이 말을 들은 박도연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며 흐느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오는 것 같았다. 윤지아는 아무 말 없이 그 옆에 서 있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한참 후 박도연이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다. 사령관님, 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일부터 다시 출근하세요. 윤지아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진짜 리더십이 뭔지 함께 배워가요. 박도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에 다시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하나 더. 윤지아가 들고 온 봉지를 꺼냈다. 이게 뭐예요? 박도연이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다. 팥빙수 재료예요. 윤지아가 웃으며 말했다. 함께 만들어서 먹어요. 더운 여름날에는 역시 팥빙수가 최고죠. 박도현도 처음으로 웃음을 지었다. 네, 좋습니다. 두 사람은 부엌으로 들어가서 팥빙수를 만들기 시작했다. 얼음을 갈고 팥을 올리고 연유를 뿌렸다. 단순한 작업이었지만 마음이 차분해지다. 대령님, 부대에서도 이렇게 팥빙수를 나눠 먹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좋겠네요. 병사들도 좋아할 것 같은데요. 박도연의 목소리에 활기가 돌아왔다. 간부들과 병사들이 함께 모여서 팥빙수를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만들어 봐요. 계급 구분 없이요? 네. 가끔은 그런 시간도 필요해요. 윤지아가 팥빙수를 두 그릇에 나눠 담았다. 자, 완성됐어요.
두 사람은 다시 거실로 돌아와서 팥바수를 먹기 시작했다. 맛있네요. 박도연이 말했다. 함께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혼자 먹는 것보다 함께 먹는 게 훨씬 좋아요. 윤지아가 동의했다. 부대도 마찬가지예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모두가 함께해야 강해질 수 있죠. 박도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사령관님, 제가 정말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대령님에게서 배우는 게 많아요. 제게서요? 뭘 배우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것을요. 윤지아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대령님처럼 용기를 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면 말이에요. 박도연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팥빙수를 다 먹고 난 후 윤지아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들어가 봐야겠어요. 벌써요? 박도연이 아쉬워했다. 내일 대령님이 출근하시면 또 만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일부터 다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박도연이 일어서서 윤지아를 배웅했다. 현관문 앞에서 윤지아가 다시 한번 말했다. 대령님 기억하세요. 리더십은 권력이 아니라 섬김이에요. 네,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을 가족처럼 생각하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예요.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박도연이 깊게 고개를 숙였다. 윤지아가 차에 타려는 순간 박도연이 불러세웠다. 사령관님,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도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가득했다. 천만에요. 우리는 동료니까요. 윤지아가 손을 흔들며 차에 탔다. 차가 멀어져 가는 것을 보며 박도연은 다시 뒷마당으로 갔다. 물을 준 장미꽃들이 조금 생기를 되찾은 것 같았다. 여보, 나도 이제 다시 시작해 볼게. 박도연이 하늘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그의 손가락에 끼워진 사파이어 반지가 달빛을 받아 조용히 빛났다. 하지만 이제 그 빛은 권위가 아니라 다짐의 빛이었다. 다음 날 아침, 특전사 부대 식당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다. 박도연 대령이 사흘 만에 출근한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다. 예전처럼 앞으로 밀고 들어가지 않았다. 대령님, 앞으로 오세요. 한 병사가 말했다. 괜찮아. 나도 기다릴 수 있어. 박도연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병사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완전히 달라진 박도연의 모습을 보고 있었다. 식판을 받고 음식을 담은 박도연이 빈자리를 찾고 있을 때 윤지아가 다가왔다. 대령님, 여기 앉으세요. 윤지아가 자신의 맞은편 자리를 가리켰다.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박도연이 앉으면서 윤지아의 식판을 보았다. 김치볶음밥, 된장국, 계란 프라이, 그리고 팥빙수 한 그릇. 저도 팥빙수 가져올까요? 좋은 생각이네요. 박도연이 다시 일어나서 팥빙수를 가져왔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서 팥빙수를 먹는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이 하나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우리도 팥빙수 먹어볼까? 사령관님이랑 대령님이 함께 드시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것 같은데? 곧 여러 테이블에서 팥빙수를 먹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최규석 중령도 팥빙수 한 그릇을 가지고 와서 그들과 함께 앉았다. 중령님도 오세요. 윤지아가 반갑게 맞았다. 함께 먹으니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최규석이 웃으며 말했다. 그러게요. 혼자 먹을 때와는 확실히 다르네요. 박도연도 동의했다. 식당 전체의 분위기가 따뜻해져 갔다.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웃는 소리가 들렸다. 예전처럼 긴장하지 않고 편안하게 식사하고 있었다. 사령관님, 박도연이 조용히 말했다. 네,
이런 게 진짜 동료애인 것 같아요. 맞아요. 계급이 달라도 같은 밥을 먹고 같은 단 것을 나누면서 마음도 가까워지는 거죠. 윤지아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규율은 두려움의 칼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식판처럼 신뢰의 약속입니다. 박도현과 최규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앞으로 이런 모습이 우리 부대의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만들어 갑시다. 박도현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모두 함께. 세 사람은 팥빙수 숟가락을 들어 서로 건배하듯 부딪혔다. 그 소리가 작지만 분명하게 식당에 울렸다. 그리고 그 소리는 새로운 시작의 신호였다. 권위와 두려움이 아닌 신뢰와 존중으로 이루어진 조직의 시작이었다. 특전사 부대의 아침 식당에는 이제 진짜 따뜻한 동료애가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함께 나누는 한 그릇의 팥빙수가 있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권위보다는 신뢰로, 두려움보다는 따뜻함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진짜 리더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그런 리더가 되어 보신 경험이 있으신지요? 조직에서, 가정에서 또는 어떤 모임에서든 여러분만의 리더십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을 기다립니다.